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70%냐 100%냐. 국회가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 보이진 않습니다. 더구나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사퇴, 심재철 원내대표의 총선 낙선으로 제1야당이 총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9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총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라 추가 재원 마련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국회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 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봄이 오면 활짝 피어나는 것은? 고객을 리스펙하는 쌍용자동차의 마음. 쌍용자동차 SUV 전차종 구매 시 최대 6%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활짝 피어납니다. 누리세요. 혜택의 계절. 4월 한 달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총선 영광의 당선인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희국 당선인, 그리고 영주 영양봉화울진 선거구 미래통합당 박형수 당선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다시 듣기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까지는 그래도 총선 정리 예. 한 번 더 하고 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예. 우선 예. 이번 총선 총평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는 여당에서는 사사건건 발목 잡은 야당을 심판한 선거였다. 야당에서는 코로나 덕분에 표가 쏠린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들이 네. 많은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둘 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전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 초기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여당이 불리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역이나 방역 시스템, 그다음에 대응이 잘 됐다. 그리고 모범 사례가 되고 진단 키트가 뭐 수출이 될 정도로 시스템도 도입하고 싶다 이런 나라들도 생기면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네.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또 재난지원금처럼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게 호재가 된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긍정적으로 바꿨다는 점, 그런 점이 1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예컨대 코로나 정부 관련해서 여당의 반응과 다르게 야당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하긴 했는데 대안이 없었다는 점. 대안 없이 그리고 비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그 야당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예. 그 탄핵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예컨대 친박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개혁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 뭐 태극기 집회로 상징되어지는 극우 세력과의 연합이라든지 막말한 사람들을 또다시 돌아와서 공처를 받는다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덕분인 것도 있었고 1차적으로. 예. 그다음에 여기서 강조해 주신 게 이제 친박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죠. 예, 네, 탄핵 맞습니다. 정국에. 지금 또 예. 얘기 나오는 게 황교안 이제는 전 대표가 됐는데 예. 사실 그 탄핵 정국에 예.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 분이 네. 이제 그것도 바로 네. 대표를 맡아서 이끌어왔다는 거. 예.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또 발표된 거 보니까 거의 60%에 육박할 올랐어요. 정도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권에 예.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국민의 뜻이.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 이번 총선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 자, 숫자 키워드부터 나가겠습니다. 우선 예. 66.2입니다. 예, 이 숫자 예,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종 투표율 예. 66.2%로 집계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했을까요? 저는 일단 세대결이 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제3정당 또는 소수정당들의 국회 진출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 3회 정당들을 만들면서 완전히 그냥 양당 체제가 공고화돼 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 여야 이 거대 정당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해서 어쨌든 자기가 지지하는 측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새 결집의 요소가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자매정당이 아니었다고 하면 사실은 소수정당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하고 제3정당이 그렇죠.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텐데 그런 여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선거법 이번에 뭐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정말 다시 한번 그럼요. 개정해야 그래서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개정해야 나오고 됩니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이제 못된 행동들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게 아니 거대 양당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도록 이게 허점이 있는 거니까 그 허점을 보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건 이 선거법 개정하자고 하면 통합당은 제가 볼 때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자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차라리 그거는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럼 저는 그거는 국민적 공분을 살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체제는 가지고 있대. 그 허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자매정당이나 소수정당을 형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을 막아야 돼요. 네. 그런 보완 작업 정도로 끝나야지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자고 하면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 의석 구성만 봐도 그거는 뭐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은.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럼요. 의견이시네. 네. 소수정당 그리고 다양성을 네. 위해서라도 그럼요. 그런 네. 의미에서 이번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참 아쉬움이 많는 이번 선거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심상정 맞습니다. 대표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기도 했는데 사실 예, 예. 선거법 통과될 때만 해도 정의당으로서는 최소 2자릿수, 뭐 교섭단체까지 그랬죠. 노려볼 만 했잖아요. 그럼요. 그랬었죠. 이번에 뭐 말씀하신 대로 거대 양당의 이런 꼼수로 그러니까요. 그대로 6석 유지하는 데 예. 그쳤는데 정의당으로서는 또 새로운 과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20대 국회에서는 사실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의원 이런 예. 큰 얼굴들이 있었고 여기에다 예. 뭐 이정미 전 대표, 뭐 김종대 예. 의원, 윤소아 의원 등등 해서 예. 얼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정미, 김종대, 윤소아 다 이제 낙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얼굴을 예. 좀 발굴해야 될 필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의당이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 선명성이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그래서 국민적 지지나 아니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선이 굵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선이 예. 굵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선명한 정책과 스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진보 진영의 원 오브 댐이 돼버리면 그냥 하나의 진보 세력이 돼버리면 그건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이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선명성이 더 강조돼야 된다. 예. 그래서 그래야 저는 민주당이 자꾸 우측으로 가려는 걸 또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견제 세력이 되면서. 정의당 이번에 이제 6석을 네. 얻었는데 심상정 네. 대표 이제 지역구 한 석 빼고 비례대표 비례대표죠. 5명이는데 사실 우리가 네. 대중들이 잘 다 모르는 모르죠. 그런 인물들이니까 네, 맞아요. 이 분들을 좀 더 키울 필요도 있고 또 새로운 그렇죠. 인재도 영입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투력과 어떤 뭐 논리력 이런 것도 다 갖춘 그런 인물 발굴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그렇습니다. 숫자 키워드는 103으로 좀 정해봤어요. 103 하면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의석 합한수가 이제 103석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수도권이 이제 총 121석이었는데 예.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3석을 얻은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예, 싹쓸이란 표현이 맞을 텐데 이 103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은 사실은 가장 민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로미터예요. 수도권이.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이 정도를 받는, 왜냐면 이제 호남이나 영남은 기본적인 이제 지지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교동하지 않거든요. 약간의 변화는 오지만 지금까지 보면. 근데 수도권은 정말 기본적으로 여론의 향방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번에 이만큼 이제 103석이라는 의석을 민주당이 삭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의 지지세가 크다, 또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통합당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결국 현재 통합당의 어떤 정치적 행보 이런 부분이 국민의 동의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탄핵에 대해서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너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국민적인 정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칭찬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리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뭐든지 반대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협조를 하면서 반대를 해야 그 반대가 그렇죠. 더 빛날 텐데. 그럼요, 맞습니다. 모든 사안을 다 반대를 해버리니까 이건 뭐 그거는 정쟁으로 가겠다는 것밖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국민 안중에도 없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103석은 바로 그런 통합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까지 수도권 103석을 싹쓸이한 민주당이 되겠고 강원에서도 좀 선전을 한 것 같아요. 3석이나 얻게 돼서. 그렇습니다. 강원도 선전을 했죠. 다음에 이제 또 대전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대전이 7석인데 그럼요. 이것도 7석을 다 가져갔고 여기서 특히 눈에 띈 지역구가 대전 중구의 또 황운하 후보 아니겠습니까? 황운하 후보 여기도 아주 맞습니다. 절정 끝에 또 그러니까 충청권도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그럼요. 볼 수가 있겠네요. 충청권도 수도권하고 비슷한 게 맹주가 없어요, 현재. 그렇죠. 여기도 뭐 그때 바뀌어요. 네, 그래서 스윙 보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스윙 보팅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여기도 특정한 어떤 정치인,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맹주가 없다 보니 그때마다 정책을 보고서 평가하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 충청도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전에서 이만큼 성과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거의 삭스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민심이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국정 운영 이 부분에서 긍정평가가 훨씬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안 세력으로서 통합당에 마음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대안 세력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을 지지했을 때 이 당이 내가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야 마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함이 있다는 점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충청도 수도권과 함께 통합당이 과제로 안게 되는 그런 지역구라고 볼 수 있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키우는 일에 좀 집중하라 이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수도권과 충청권은 민주당 쪽으로 쏠렸고 반면에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숫자가 27대 24인데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숫자인지? 27대 24 예. 무슨 의미입니까? 호남에 이제 28개 지역구 중에 그렇죠. 27개를 민주당이 예, 가져가고 맞습니다. 24는 뭐냐? 바로 대구. TK입니다. 예, TK. 대구 경북 예. 25개 중에 24석을 또 예, 통합당이 예. 가져갔는데 예. 완전히 지역구도가 훨씬 더 고착화된. 그러니까 호남을 보니까요. 한 석이 누가 가져갔느냐? 그 무소속의 이용호 후보인데 이용호, 이분이 이제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인데 예. 이분은 이제 진보 진영이죠. 그러니까 이용호 그렇죠. 후보도 무소속인데 진보 진영이죠. 여기도 이제 네, 뭐 좀 민주당을 갈 것 같고 결국에는 대구 경북 같은데 25개 중에 24개 통합당이다. 한 곳이 바로 다들 알고 계시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무소속. 당선이 됐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지역구도 다시 한번 살아났고 홍준표 의원이 당선인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번 선거 패배 황교안 전 대표 책임이다는 거. 이제 대권 도전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세우는 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대표.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 전부터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는 뭐라 그랬어요? 무소속 절대로 안 받겠다 그럴 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기는 당선되자마자 들어간다.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구에 출마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분이 본인의 고향 가려다가 공천 안 준다 하니까 양산 간다고 그랬다가 거기서도 안 되니까 대구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했어요. 왜 대구일까? 근데 그게 바로 TK의 맹주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도 이번에 보면 자기가 대구에 출마한 이유가 대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출마했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어쨌든 TK 지역의 어떤 그 중심 인물, 그 중심적인 정치인이 돼서 TK를 기반으로 해서 대권을 거머쥐겠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수성이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하거든요. 대구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수성에 출마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뭐 그걸 그냥 얘기했죠. 다 인터뷰에서 대권 꿈꾸고 있고 대구에 출마한도 그런 이유고 당을 수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대표 같아요. 당을 수습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이제 당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권 후보로서 마지막 기회를 갖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볼 땐 그 꿈을 위해서 뛸 거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 선거에 지금 이번 4번 연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2번의 선거에 본인이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 지난 대선 생각나고.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도. 지방선거. 그러니 본인이 또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 끝나고 대표를 또 했는데 그때 또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당내에서 이분을 다시 대표로 세워줄까? 의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한동안 홍준표 대표를 두고 아주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뭐 지도부를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다음 숫자는 180인데요. 이거 다들 아실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비례 의석까지 해서 180석 얻게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이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정말 무서움을 느낄 정도의 이 숫자다. 정말 너무나 무겁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죠. 이럴수록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에 대한 어떤 존중, 배려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죠. 그럼요. 왜냐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독단으로 보래요. 만약에요. 그렇죠? 지금 정치권이 잘못하면 누가 문매를 맞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180석이라는 그 숫자를 줬는데 제대로 못한다? 그럼 그 책임은 그대로 민주당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는 그동안에 통합당이 반대해서 이렇게 된 어떤 핑계거리라도 있었는데 이제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180석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말씀하신 건 180석이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개헌 빼고는 사실 거의 모든 게 가능한 숫자예요. 그러면 국회 운영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한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야당도 존중하고 야당과 함께 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지금 이제
국난극복위원장인데요, 민주당 내. 네. 위원장의 그 모습이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함께 힘을 합쳤는데 이런 모습들을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몸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럼요. 좋아하고 축제 분위기 이거 그럼 어마어마한 아니에요. 축제 분위기인데 사실 지금 뭐 코로나 그럼 그런 사태도 있기는 네. 하지만 굉장히 자중하는 모습을 그럼요. 다들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180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법안 처리도 그렇고요. 예. 국회의장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살 그렇죠. 거고요. 상임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국회. 이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 18개. 많이 쳐지겠네요. 그럼요. 18개 중에 예. 한 12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18개가 상임위원장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 예. 많게는 12개 아니면 11개. 11개에서 12개를 가져가니까 3분의 2를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는 상임위원장이 중요하잖아요, 거기가. 아, 엄청 중요하죠. 뭐 네. 법사위원장 누가 법사위 가져갈지 엄청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거기도 이제 논의가 될 텐데 그렇죠. 아마 야당을 달라고 할 텐데 예.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싸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그 마지막 통과 관문이거든요. 그럼요. 거기가. 야당으로서는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지키겠다고 자리이다 하죠.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협상을 할 텐데 뭐 그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이 180석 국민들이 몰아줬는데 예. 정치를 만약에 앞으로 한 2년 남았잖아요, 대선이. 예, 그렇죠. 잘못한다 그러면 이 반대 역효과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대로 올 그럴 수가 수 있다는 있죠. 거 명심해야 예, 되고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한 1분만 더 얘기할게요. 예. 이제 막말이란 단어 키워드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요. 이번 선거에서 예, 예. 국민이 심판을 했어요. 뭐 차명진 그렇죠. 그동안에 막말 쏟아냈던 뭐 김진태, 민경호, 예. 김대호, 뭐 예. 이현주, 심재철 뭐 등등 해서 예. 모두 다 탈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통합당은 예. 국민의 심판을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사람을 공천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열거하신 분들을. 예. 근데 통합당은 그런 사람을 또 공천을 했어요. 누가 그걸 결국 심판했습니까?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요, 절대로 그런 정치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고, 민경호 의원 같은 몇 번을 바꿔가지고 호떡처럼 뒤집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이 심판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당이 그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한들, 국민은요, 정치인보다 훨씬 똑똑하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방송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 국민들 이 선택이 그럼요. 정말 절묘한 게 그럼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한석 차이 났잖아요. 민주당 한석 그랬었죠. 승리를 안겨주더니 예. 이번엔 예. 딱 180석을 또 딱 안겨주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200석도 아니고. 참. 그것도 참 절묘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 정리를 좀 예. 해봤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영광의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희국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79.3%의 득표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북 최고 득표율이고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전국 최고 득표율 아닙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이렇게 여유 있게 예, 당선을 거머쥐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와 동시에 주어진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낍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이 성원에 보답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일들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선거 기간 동안 주민들께서 저에게 요청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자본주의 시스템과 시장경제 그리고 자율 창조 능력을 중시하는 일을 해달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의성, 청송, 영덕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 낙후된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이나 법률 또 제도, 예산 확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잘 이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이런 바람들 다 좀 이행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우리 지역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경북 지역에. 네, 이제 김희국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재선이셔서 국회에서 또 하실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니었습니까?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됐다? 공급요. 예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주민들의 의사에 맞도록 건설을 해야 되고, 또 통합 신공항이 되면은 영덕까지 철도 교통망도 놓을 걸 희망하고, 또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IC 등 기반시설 확충과 또 제도 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 국토 이용 계획,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제가 3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 일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또 저의 경험이 공급 측면에서 일치가 돼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우리 지역 낙후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역 개발에 대한 그런 욕구, 수요가 많았군요. 예, 네,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가 바로 김희국 당선인이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희국 당선인은 이제 공직 생활만 30년을 넘게 하셨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는 국토해양부의 제2차관을 역임을 하셨는데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 평화, 또 시장,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호를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화가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 강력했고요. 공산주의화 되는 걸 막아달라? 예.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지난 35년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공약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거는 주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고 또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가능한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하나도 안 내거셨어요, 실제로? 예, 저는 각 4개 군에서 추진하고 싶은 사항들을 골라서 그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말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유권자 여러분, 뜨거운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요구와 제가 한 약속을 시절과 날들로 엮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좀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희국 당선인 연결을 해봤고요.
자, 바로 가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영주 영양봉화 울진 선거구 역시 미래통합당 박형수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박형수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형수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잠은 좀 푹 주무셨어요? 예, 잘 잤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구에서는 사실 지금 장윤석 전 의원도 있었고 민주당의 또 황재선 후보 모두 또 인물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어서 접전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선거 과정이요 어땠습니까? 저는 정선을 2번을 거친 셈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든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바뀌기 본선 1번까지 3번 선거를 한 셈입니다. 선거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바뀌기 전에 한번 경선 통과하시고, 예, 바뀌고 나서 또 통과하고, 예. 예. 참 어려운 과정 이렇게 거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지금? 예, 먼저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시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선거에 출마해 주신 장윤석, 황재선, 김형규 후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또 공약도 많이 내거셨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또 많은 힘을 쓰실 테고요. 우리 지역민들이 아마 계속해서 4년 동안 지켜볼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통합당이 완패 아니겠습니까? 참패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미래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막말이라든지 또 지나친 좌우 대결 양상으로 국민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이 식상함을 느꼈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젊은 층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점이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건전한 정책 대결로 만회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다시 좀 일어서야 될 텐데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또 이렇게 좋은 일이고요. 이 초선인 박형수 당선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요? 예, 저는 제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 또는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뜻을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또 지역의 최대 문제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자면 국토교통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2군데를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수처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래통합당 당론이 공수처법 폐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 박형수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의석수로 보거나 이미 지난번 통과되었기 때문에 폐지는 불가능하고 그중에 독소 조항들을 좀 선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개정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선거구 조정과 공천 경쟁의 어려움 그리고 넓은 지역구 등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지지 후보가 다름으로 인하여 생긴 주민 상호 간의 갈등의 골도 좀 깊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지역민 모두가 통합과 화합, 전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과 질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슈가 고맙습니다. 있을 때마다 좀 자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과 좀 소통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영주 영양봉화 울진 선거구 미래통합당 박형수 당선인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총선 분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의 시각도 좀 궁금해서요.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좀 경제적으로 이번 총선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당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신 만큼 현 정부가 추구해온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쪽의 정책은 계속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 발 더 나아가 보자면 그 전대미문의 코로나 전국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었던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저는 이걸 보고 올 것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중국 1분기 1, 2, 3월 1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6.8%가 나왔습니다. 중국 성장률 하면 6% 뭐 깨니 안 깨니 올해는 깨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마이너스 6.8% 맞죠? 네,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였습니다. 이게 지난 1992년 분기 성장률을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로 가장 낮은 숫자고요. 예.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건 중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92년 이후에요. 예.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이 사람들이 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중국이 1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오한 것보다는 괜찮았다.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6.8% 성장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뭐 중국, 우리 주요국 주가 지수는 또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그 중국 증시에서 일단 상하이 종합지수, 선전 종합지수 모두 0%대이긴 합니다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대만의 각원지수 2%대, 홍콩 항생지수도 올랐고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코스피가 3% 이상 오른 채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중국 변수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중국에서 1분기 성장률이 가장 안 좋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게 당초에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는 전망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오히려 중국 밖에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한 8%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오히려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은 한 마이너스 6.5에서 6.6% 정도의 역성장이 예상된다였는데 아무튼 세계 시장이 바라보기에는 그래도 각오했던 것보단 괜찮네. 이쪽으로 좀 수렴이 된 것 같고요. 미국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가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 이게 또 간밤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해서 뉴욕 증시도 올랐고 중국의 역성장이 생각보다 아주 나쁘진 않았다.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 경제 많이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주식시장이 뭐 경기를 선행한다고 해도 지금 사실 코로나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된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정점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도 전 세계 주요국 증시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언젠가 또 폭락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비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나저나 IMF에서요 엊그제 발표했죠. 전 세계 뭐 모두
지금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그나마 우리는 조금 나았네요.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대 성장 이 정도 예상한 것 같았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2.4%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면 전 세계 평균이 마이너스 2.4. 예.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대다 하면 좀 사정이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선 좀 섭섭한 숫자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하반기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출이 당분간 어려울 거다. 2분기 성적표 나오면 더 어려울 거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우리가 좀 다행이다 여길 수 있는 건 지금 9일 이후에 추가 확진자 수가 20-30명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 닷새째 오늘까지 합쳐서는 최근 닷새 동안 2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또 그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를 제외하면 오늘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추가 확진을 받은 분은 8명에 그칩니다. 아, 그래요. 8명. 만약에 제가 김칫국을 좀 마셔보자면 예. 5월 안에 우리가 이걸 한 자릿수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수가 좀 살아난다. 이런 가정을 해볼 경우에는 하반기에 우리 내수는 좀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정하면 아마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역성장은 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김칫국 드시는 거고. 일단 0%대까지는 방어를 해보겠다. 아마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며칠째 2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일조를 한 게 바로 우리 지역 예천입니다.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지금 지난 9일 동안 34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숙졌으면 좋겠고. 자, 이제 미국 상황을 좀 보죠. 미국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60만 명대죠. 65만, 66만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되도록 빨리 좀 경제활동 재개하겠다 이러는 것 같고 주지사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의견 차가 좀 심하다고요, 지금.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일상 경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돼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반기에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는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으로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역이나 이 확진자 증가폭에 따라서 3단계에 걸쳐서 경제를 정상화하자 해서 5월 초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주의 이 쿠오모 주지사를 비롯해서 동부 중심의 6개 주 주지사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자택 대비 명령을 좀 더 유지해야 하고 휴교도 연장한 상태로 둬야 한다. 정점이 어딘지 아직 알 수 없고 우리가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췄다가는 감염률이 확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세계 차이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서 뉴욕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럼요.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지사들의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많은 닮은 공통점이 있어서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업 문제 우리가 계속 미국의 그 새로운 실업 수당 청구자들 지난 한 3주 동안 저희가 계속 짚어봤는데 첫 주에는 3주 전에는 330만 명 신청했고 그 다음 주에는 680만 명 지난주는 660만 명. 과연 이번 주는 몇 명이나 신청할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 520만 명 정도 신청했나 보네요. 네, 역시 큰 숫자인데 이제 누적으로 2,200만 명이 됐습니다. 주간 단위의 상승폭은 3월 넷째 주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또다시 실직을 했다. 그리고 2,200만 개라는 일자리는 그 미국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늘려놓은 일자리 수 총합과 비슷한 규모거든요. 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늘려놓은 일자리를 도로 원점으로 돌려놓은 그 정도의 성적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취업자 수도 발표가 됐죠. 우리나라가 사실 지난 2018년에 취업자 수 거의 뭐 충격, 패닉 정도 상태에 좋지 네. 않았다가 작년에 상당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뭐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역시나 코로나 여파가 오긴 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공공부문에서 창출해낸 일자리가 많았죠. 그 노인 일자리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치를 좀 유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2월까지는 본격적으로 영향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3월에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의 취업자 수를 보니까 1년 전 같은 달보다 1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거의 20만 명이네요. 예. 네, 이게 2010년 1월에 1만 줄어든 것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거고요. 감소폭을 놓고 보자면 2009년 5월에 24만 명이 줄었는데 10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의 그 감소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걸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한 단계 낮은 수준이죠.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 것이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급격한 전환이 혹여 감염률을 확 높일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찬반이 현장에서도 엇갈리고 전문가들 입장도 엇갈립니다만 최근에 서울대 연구팀이 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지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게 현재 여론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보죠. 경제요정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국지적으로 대기가 불안정이면서 오늘 저녁 사이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비 내리는 곳들도 벼락 돌풍을 동반해서 봄비치고는 좀 요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봄비의 경제적 가치가 용수도 확보할 수 있고 대기질도 개선해지면서 무려 378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일요일 밤에 다시 한번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황사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황사가 높은 상공을 떠서 지나겠지만 이 중 일부가 떨어지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나타나고요. 일요일에는 비구름이 다시 지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8도, 한낮에 18도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11도, 습도는 99%입니다. 날씨였습니다.